자, 감정이입적 이해 이제 그 남색적 강독 부분을 할게요. 자, 일단 그 감정이입적 개념은 이제 그 첫 부분 이제 건너뛰고 거기 다음 장 넘어가서 19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근대 학문에서도 이제 감정이입을 이제 뭐냐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미학에서 이제 체계화시켰다 먼저. 그래서 미학은 이제 미학에서 감정이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요 사회과학부터 심리학인데, 자,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신의 입장에 더 잘 이야기하는 수단을 여긴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거나 다른 사람과 처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이입이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무슨 성격이 있을까요? 정의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세계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라면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감정이입적 이해를 강조한 상당수 학자들은 감정의 이익을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한 총체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여겨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딜테이라는 사람인데, 주의할 것은 이 딜테이가 이제 앞에 역교동 관련돼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철학자고 심리학자지. 그래서 그 기본소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죠. 뭐 하이튼이, 뭐 딜테이니, 그 다음에 이제 그 햄페인이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 역사학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철학자, 철학자, 문학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 등등인데 왜 그러면 역교로 나와 있냐? 그건 뭐냐면 역사과 관련된 논쟁들 하는데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딜테이는 이제 일종의 심리학자, 철학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총체론이나 필수적인 어떤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있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제 보통 사회과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총체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달러에 보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감정이입의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모두 포함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정의적 요소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한 의지라면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 상태를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둘의 정의를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감정이입을 이처럼 보면 이해와 관련된 강범의 행위가 감정이입적 이해에 포함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투사하는 동일시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포함한 공감. 자, 이런 그 뭐냐면 동일시,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공감도 모두 다 감정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총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총체론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역사적 감정의 성격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죠. 우리한테 관련된 건 이 부분이니까 이제 그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보셔야 되겠죠. 자, 감정이입이 인간의 이해의 총체적 수단의 변화를 받아들여 일부 역사학자들도 역사 이해를 하는데 감정은 총체적이고 필수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역사학자들도 그 사회과학 미학처럼 감정이입을 인간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인지적 정의적 요소 다 포함되고 공간과 동시에 다 포함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래서 감정이입이 역사의 총체적 수단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이해하는 태도가 역사의 감정의 첫 단계며 역사적 감정의 동일시와 공간 다 포함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의 내용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총체론을 지지하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 총체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뭐와 연결될까요? 부분론과 연결돼. 그래서 부분론과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면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보면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자, 감정이입이 역사 이해에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많은 역사가들은 감정이입을 통해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감정이입을 역사 이해의 총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역사적 상상이나 감정이입을 동일한 것도 아니고 감정이입을 했다고 해서 역사 상상의 모두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역사적 상상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뭐냐면 역사적 상상이 감정이 다가 아니다. 그 역사적 상상력은 내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조적 상상도 있죠? 그럼 상황도나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리고 정의적인 것들은 보다는 뭘 더 강조하죠? 인지 요소를 더 강조하고 그다음 공간과 동일시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갖고 램프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램프는 역사가의 상상력을 과거의 현장, 선언, 논쟁, 화폐를 당시 통용했던 대로 만드는 것처럼 증거의 의미를 부활시키는 걸 주장했다. 이 증거의 의미라는 건 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인지적 요소를 되게 강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지만 인지 요소는 그렇게 뭐 부분적인 내용이고 그 정의적 요소도 같이 강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 역사학에서는 인지적 요소가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감정이입만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인간의 행동의 동기뿐만 아니라 상황도 중요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과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객관적 상황과 그 과거 행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역사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면을 하려면 그 당시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당시 객관적 상황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 사상이나 감정, 동기 이해와 함께 행위가 일어난 상황, 맥락적 지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물론 행위자 내면의 안목과 맥락적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돼 분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역사적 행위의 이해에서는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래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으로 이해했다. 요때 맥락적 지식은 뭐다? 인지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이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야. 그렇죠. 주의할 것은 모든 그 뭐냐면 그것이 다 인지적인 건 아니야. 약간 뭐도 있다고 했죠? 정의적 측면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적이라는 것은 왜 필요해요?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다? 인지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역사이의 주요 수단을 보는 관점에서는 감정이입적 역사에는 정의적 성격보다 인지적 능력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 자, 니인데 여긴 니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아까쯤에 이제 그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보편성. 그 다음에 특수성. 그 다음에 개통성. 합리성.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자, 보편성이라는 건 뭐죠?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특수성은 그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위는 지금과 좀 다른 특수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개통성은 과거와 현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죠. 합리성은 뭐죠?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과거의 입장을 볼 땐 그게 합리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행동한다. 예, 그러니까 드레이의 합리적 그 설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이제 할 때 이 네 가지 전제 조건, 보편성, 특수성, 개통성, 합리성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넘어가면 자, 니은 감정이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심, 성취, 절차, 성향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보는 게 이제 심으로써 감정이입이야. 심으로써 감정이입. 예.
심으로써 감정이입을 이제 봤는데, 이걸 이제 정해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자,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와 추론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심으로써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사주 보거나 타로 보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너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심으로써 감정이입이야. 예. 그래서 있고 성취로써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하죠. 성취로써 감정이입이. 자, 성취로써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이야. 이 성취로써 감정이입은 인지적 측면이 중요하죠. 자, 그 성취로서 감정이입이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행위자가 믿고 가치롭게 여기고 느끼고 얻는 것을 아는 것으로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때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걸 동의하는 거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고려한다는 측면이야. 예. 그래서 행위자의 생각을 반드시 공감하거나 행위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틀러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시틀러의 생각을 동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무슨 거다? 성취로서 감정이입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절차로서 감정이입이야. 자, 그래서 이 절차로서 감정이입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감정이입을 행위자가 사회집단을 믿었던 것이나 그 가치도 아는 절차, 즉 다른 방법과 구별된 특별한 발견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 발견의 수단. 이건 이제 뭐냐면 주로 인류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A 부족을 아니면 B라는 사회를 그 사람들 느낌이나 감정을 알고 싶어.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로서 깨닫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 절차로서 감정이입도 마찬가지, 이거는 심으로써 감정이입과 마찬가지고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이제 뭐냐면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이야. 예. 그래서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을 이제 보면, 자,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성향 또는 경향으로 여긴데, 요걸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합리성을 전제도 하고 있어요. 나도 합리적인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도 나는 합리성 있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정의적 성격과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부 역사적 감정이입에 속하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취로서 감정이지만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도 일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심으로써 감정이입은 역사 이해에 별다른 역할을 못하며 절차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을 증거와 관련 없는 특별한 발견 수단을 여기기 때문에 심으로써 감정이입이 한원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절차로서 감정이입이 왜 역사적 감정이 될 수 없는가? 요 부분도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암기. 따라서 역사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니까 성향으로서 감정이다. 자, 성취적 감정이입은 뭐죠? 인지적 측면. 그 다음에 성향적 감정이입은 정의적 측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감정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의적 측면을 할 수 있다.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역사적 감정의 전제 조건이고, 역사적 감정을 위해서는 역사적 믿음과 목적 사이에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는데, 이러한 전제가 성향으로서 감정이다. 그래서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아까 얘기했지만 뭘 전제로 한 거다? 합리성을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도 지금처럼 과거 사람도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어떤 성향적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전제를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합리성과 관련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합리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니의 감정이입과 관련돼서 합리성과 관련된 감정이입을 써라 하면 뭘 써야 했어요? 성향으로서 감정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나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을 하는 전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감정이입적 역사이 아니다. 따라서 역사의 이해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뭐죠? 성취로서 감정이죠.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뭐냐면 증거를 토대로 인지적 측면이 있죠. 상상적 재구성으로
역사적 행위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목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받아들이는 정의적 의미가 아니라 자존 토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상 인지적 능력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구성은 넓은 의미로 추론이지만 형식적 엄격한 추론도 아니며 직관에 의존하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론도 있지만 직관이라는 건 뭐야? 뭐와 연결되죠? 예, 선언적 상상. 이런 것과 또 연결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성향성 감정이입,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성취성 감정,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면 니의 감정이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니의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편성, 특수성, 그 다음에 개통성, 합리성. 그 네 가지가 있죠. 심, 성취, 절차, 성향. 그 중에 성취, 성향으로서 감정이면 역사적 감정이고, 성취로서 감정이면 인지적, 성향으로서 감정이면 뭐죠? 정의적.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성취로서 감정이야. 그 다음에 성향으로서 감정이면 뭐다?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뭘 전제로 하고 있다?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부수적인 거야. 근본적인 게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이제 뭐냐면, 공감과 동일시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의 인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이해와 공감을 다른 걸 볼다.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믿음, 가치, 목표, 목적을 동의하거나 이를 수용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공감 같은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공감은 통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게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러한 감정을 적절하게 느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거쳐갖고 두 번째 단계로 이르는 것이 공감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으로서 역사를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이 똑같이 과거사를 느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은 오늘날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던 걸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이 된다. 근데 자신이 공감하는 과거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역사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등등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나부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감이 역사적 감정이입이 될 수 없는 이유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 될 수 없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과거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이 가치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공감이 되겠어요? 공감이 될 수가 없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도 A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관점을 공감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살았던 다른 사람의 관점을 또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이유에서 뭐냐면 그 공감도 근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부터는 공감이 역사적 감정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이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스토콜이라는 사람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감정입을 공감을 혼돈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역사적 행위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공감은 오히려 감정이입적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니는 공감을 감정이입적 이해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논리적 불가능하다고 또 지적했다. 그래서 그 공감이 왜 안 되는 니의 관점을 또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역사가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으며 역사적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종종 잘못 인식한다. 둘째는 역사에서 정서도 인지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장래에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가 잠입된 미래를 제시했다고 그의 승리감과 희망을 고취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니는 공감을 감정이입적 이해의 중심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를 들면
자, 시틀러가 생각이 잘못됐죠? 시틀러의 어떤 인종 말살 정책들. 이거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을. 공감할 수 없죠? 공감 못 하잖아요. 그 시틀러의 생각을. 그, 객관적, 인지적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공감이라는 것도 정서적인 측면도 있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 박근혜의 이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박근혜 지금 감옥소에 있잖아요? 그 지금 시점에서 그 박근혜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 공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서적으로. 없죠. 이런 이유야.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측면에서 감정이입을 공감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감이 왜 역사적 감정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견해를 제시했는데 제 생각에는 네의 감정이입이 네의 생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공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감과 비슷한 개념이 뭐죠? 동일시죠. 예, 동일시도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과 구별돼서 그 역사적 감정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보면 역사 이해의 독자성을 강조한 밍크라는 사람은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분석적 방법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말해주는 모든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개괄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갖고 역사 이해에 필요한 능력은 감정에 의한 개괄적 판단이며 판단임으로써 그 노비콘강을 건넌 카이샤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이샤가 될 필요 없어. 이건 뭘까요? 우리가 카이샤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카이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이샤가 동일시해갖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카이샤가 왜 그것을 루비콘강을 건너서 정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뭐가 필요한 거야? 객관적 사항, 개괄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밍크가 생각하기에는 카이샤를 이야기는 동일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행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역사적 감정이입도 이해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게 갖고 이제 인지적 측면이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꼭 카이샤드와 동일시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은 뭐예요? 동일시와 공감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나 미학에서는 이런 동일시와 그 다음에 그 공감이 역사적 감정이입이 되지만 역사에서는 감정이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악된 것은 왜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견해, 비판, 그 내용을 파악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 다음 장 넘어가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에서의 감정적 이해는 기본적 인지 능력에 속하고요. 그렇지만 전적 감정적 역사 이해가 전적 인지적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약간 플러스 있다고 했죠? 정의적 성격도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동일한 역사적 행위를 달리 이해하기도 한다. 특히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호불호가 이제 따라서 이해가 달려지는데, 자, 요때 이제 정의적 성격이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어. 아까 이제 정의적 특징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또 측면에서 정의적 성격은 어떤 특정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들도 제 정의적 성격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일부.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고조말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생각해 보자. 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의 군대를 돌린 이유를 어려움에 빠진 고조 사회와 농민의 처지를 고조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고 권력을 장악할 목적 때문에 볼 수도 있다. 물론 두 가지 이해는 반드시 모순된 건 아니지만 이성계의 행위를 이해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러면 이성계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 생각할까요? 전자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한 거는 물론 자기의 어떤 뭐냐면 권력력도 있겠지만 그 국민들, 백성들 생각해서 한 거다. 근데 이성계를 싫어하거나 이성계의 희생의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후자를 생각, 권력력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역사적 감정이입 중에 뭐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정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의적 성격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역사적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자조와 맥락적 지식을 바탕한 인지적 성격을 하지만 개인의 정서와 강조된 정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적 성격과 정의적 성격을 같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은책 내용에도 있어요. 검은책. 여기 남색책 내용은 없지만 검은책에서는 자조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조가 없을 때는 뭐도 할 수 있다? 아이고. 자조가 없을 때는 뭐냐면 정의적 성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적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죠. 하나는 자조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의 호불호, 정서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정의적 성격. 자, 그 다음에 역사적 감정의 단계를 볼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지금까지 한 3-4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감정이입이 역사이해 한 방식을 할 때 감정이입적 이해에 도달하려면 1년의 사고 과정으로서 거쳐야 되는데 이 사고 과정의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이건 사고 과정으로서 감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어슈비나 이해 감정이입 5단계를 쓰면 안 돼요. 4단계 쓰셔야 돼. 4단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역사적 감정이입은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의 동기나 믿음, 사상 등을 이해하는 곳서 그 감정적 역사 이해를 다음과 같은 사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요거 4가지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암기. 자, 일단 기본적인 게 뭐가 베이스 깔려야 돼요? 역사적 사실 재현.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왜 일어나는 걸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 자체를 충실히 재구성한다. 상황이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사실 재현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뭐와 연결시킬 수 있죠?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과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상황적 맥락적 구성은 뭐냐면 역사적 상황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파악하고 재구성하고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이유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나 행위자의 내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상황은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외면적인 건 알 수 있지만 내면적은 못해요. 거꾸로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은 뭘까요? 관점을 파악해서 행위자의 믿음과 동기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죠? 이걸 못하죠. 외면을 못해. 이거는 또 그래서 이건 내면을 파악할 수 있고 이거는 외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부족한 부분을 메꾼 게 뭐죠? 두 개가 결합된 게 마지막 단계가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재구성이에요. 예. 자, 그럼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재구성을 보면 자,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이익적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익적 이해한다. 그래서 요 맥락적 이해하고 상황과 함께 그 다음에 행위자 관점, 내면을 또 같이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재현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과 감정이익적 재구성 거쳐가지고 마지막 단계. 이건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익 재구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요 단계를 꼭 외워두세요. 암기해두고. 제가 모의고사에 그 예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 예문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총괄평가나 그런 데 한번 찾아가지고 풀어가면서 요걸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는 정리한 부분인데 자, 위의 사고 과정의 1은 뭐예요? 재현 단계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를 하는 거잖아요. 재현은 2와 4의 행해진 1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요. 2와 3을 뭐냐면 종합한 것이 사회활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과 4는 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서 역사를 감정이익적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역사적 감정의 이해를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볼 것인가?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 종합을 해가지고 5단계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슈비라는 사람이 있어. 어슈비하고 그 다음에 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슈비와 니의 연구야.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 결과 노란 책에 보면 감정이입에 대한 감정이입의 단계들이 쭉 나와요. 어슈비 니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모델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제 파란 책이나 남색 책에서는 이 어슈비와 니에 관련된 감정이입 단계가 나오니까 요것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뭐냐면 감정이입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처지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나 관점에 벗어난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아예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그다음 학문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일단 감정을 해요. 근데 감정이입을 하지만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 그래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보죠. 이 예문을 각자 읽어보세요. 자, 일상적 감정이 이제 세 번째 감정인데 역사적 행위를 특정한 상황이 관련된 증거에 비춰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건 사료를 바탕으로 해요. 자료를. 그렇지만 이거를 누구의 입장이죠? 그 각 시대 뭐냐면 그러나 이 증거는 비슷한 상황에 언제나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특별히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쓰면 이제 파란 책까지 연결돼서 보면 요 일상적 감정이면 현재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지금의 현재적 기준에서.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의 그 당시 행위자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면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봐. 그래서 과거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목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리고 행위가 일어난 맥락에 관심을 쏟는 방면에 역사적 감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특정 요인 한 가지 요소만 봐. 한 가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여러 요인을 종합해서 폭넓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본다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죠.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에 비춰서 이해하고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는 동시에 과거 사람들의 내면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행위를 준 여러 가지 종합을 보자. 한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맥락적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요 5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아예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떤 특정한 요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 감정이면 자기 현재적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과거 입장을 보지만 한 가지 요소만 접근하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과거의 입장에서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맥락적 역사적 감정입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지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역사적 사료가 주어지고 그 사료에 맞게 그걸 그 당시에 상을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하고 제가 총괄평가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찾아서 풀어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뒷부분에서 이제 5단계 이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5단계 중에 실제로 감정이입적 이해가 나타나는 것은 2단계에서 5단계까지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학습자 사고와 관련 지어 보자. 그래서 단계 1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와 관련된 특별한 사고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요때는 뭐 감정이입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만 1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재현은 나타났다. 요때 역사적 사실의 재현은 뭐죠? 어떤 특정한 팩트 나는 거죠.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요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가든 임진왜란 때 당시의 상황들이나 감정이입 자체는 하지 않는 거죠. 단계 2. 단계 2가 뭐예요? 고정관념에 있는 감정이죠. 단계 2에서는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사적 행위 내면에 대해서 이해를 나타나지 않는다. 이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 3은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행위자의 믿음이나 동기를 고려함으로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은 어디와 연결돼요? 여기 쭉 오면 사고활동과 관련돼 갖고 요거와 연결되죠? 그래서 그 내면을 이해하고
하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3번과 연결돼요.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자, 가능하지만 역사적인 행위를 맥락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들 바탕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회의 감정의적 재구성은 종합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 재구성은 어디가 있어요? 4번과 5단계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상황과 감정의 재구성은 어디에 연결돼요? 여기 위에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이고 이게 어디냐? 예.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상황과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과 감정의 재구성은 요건 뭐죠? 요거는 아까쯤 얘기하는 4단계하고 5단계에 속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관점의 감정의적 재구성은 3단계에 속하는 거죠. 일상적 감정이. 요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 중에 역사적인 영향을 준 요인을 종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5단계에서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감정의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그 감정이입을 사고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감정이입에 의한 순서로 봐야 돼요. 여기에서 왜 사고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면 사고 능력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이동과 연결되죠? 삐아제 이동과 연결될 수 있어. 삐아제 이동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단계 의미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든 학자든 역사학자든 이제 뭐냐면 일반 학생이든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이런 1단계부터 5단계 단계를 거친다는 거야. 이런 단계는. 자, 모든 역사적 이해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 아니지만 대체로 각 단계 이해를 다음 단계 이해는 필요하다. 고정관념에 의한 간접이면 역사적 사실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에 적절한 지도가 있다면 고정관념에 의한 역사 이해는 다음 단계 이해 나갈 수 있다. 요것도 외워주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적 관점에서 일상적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학습 지도 방법이 필요하나? 그래서 이때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있으면 다음 단계 넘어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에서 일상적 감정일 때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이걸 쓸 때 여기 쓰시면 되겠죠. 자, 일상적 감정이입은 역사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왜 필요하겠어요? 학생들은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에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친숙한 대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걸 좀 이제 나중에 대본 지식, 내러티브 이런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끌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한 얘들한테 처음부터 맥락적 감정이입을 요구할 수 없죠. 그러면 친숙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 이제 요걸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 문제점은 뭐냐면 뭐가 많다? 5개념이 많아. 5개념. 그렇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가 있다. 이해하는 초창기 단계에서는. 자,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역사이익의 비판을 넘어가죠. 자, 감정이입적 역사이익의 비판인데, 요것도 되게 많이 많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것도 예전에 2차 기출에 나왔어요. 그 기출 찾아보시면. 그래서 감정이입을 이제 뭐냐면 비판하는 내용들,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감정이입 비판하는 내용?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이해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감정이입을 역사이해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 본다. 근데 감정이입의 역사이해의 이론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역사이해의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역사적 감정이입이 이론적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증거를 지적한다. 이게 첫 번째 비판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못했다. 그래서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거야. 상상과 감정이입, 공감, 동일시의 개념도 각자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감정이입 단계를 예매하거나 자료가 확실히 뒷받침을 못했다는 그 주장이 그런 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근본적 비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소극적이에요. 감정이 필요하지만, 뭐 이런 측면에서는 감정이입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여기는 뭐냐, 근본적 비판은 아예 감정이입을 가지고 역사 이해를 못한다는 주장이야. 예. 그래서 그 근본적 비판은 그 감정이입을 가지고 역사 이해 가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 보면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와 같은 이해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판론자는 그러한 이해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역사가가 과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게 이제 근본적 비판 중에 이제 또 하나에 속하겠죠. 자,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외형적으로 이제 비슷한 요인을 접하더라도 과거 행위자가 오늘날 역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역사가가 과거 행위자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달라, 정신 코드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동시대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사귈 때 커플티나 커플링 같은 거 맞춰가지고 이제 있거나 그 커플링 같은 거 서로 끼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연애 단계를 끼잖아. 근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커플링 그 링을 줬다, 반지를 줬다. 그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서로 이제 사귀니까 같이 맞췄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하자는 의미야.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 반지를 줬다. 연인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냥 사귀니까 이제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결혼하기 때문에 준 거다.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똑같은 얘기라도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냐면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 중에 텍스트 논점 관점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텍스트 논점 관점은 일단 뭐하고 연결되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를 어떻게 봐요? 허구다라고 보죠.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허구, 그 다음에 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기록물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사료 자체를 믿지가 않아. 다 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얘네들 역사를 감정이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텍스트론에서는 자료를 동일하고 확정적인 정보는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언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만든 해석이 들어가죠. 그 만든 사람의 해석.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는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맞는다. 이거 만들어진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감정이입을 갖고 그 당시에 상황적 맥락을 파악한다?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투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역사 자료에 담겨 있는 역사의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가 아니라 자료로 만든 사람의 역사적 하나의 해석한 역사의 사실이다. 이거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구. 자, 이런 이유에서 역사적 자료는 그것이 다루는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가 고려했던 요인들을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감정이익적 역사 이해가 가능하려면 역사가가 자료를 통해 역사적 행위자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생각하고 행동할 걸 고려해 요인을 접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사료 자체가 뭘로 적혀있죠? 언어도 적혀있고 언어는 그 당시 해석이 들어가 있죠. 개인의 해석.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텍스트 논중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아까 이제 설명한 텍스트에서 좀 얘기해요. 뭐 해체적 역사가 있길래 갖고 뭐 저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 생각 없이 각각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쭉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논점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부정을 하고요.
그다음 텍스트 관점에서 또 뭐냐면 이제 이게 첫 번째 텍스트 관점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입장이 있어요. 텍스트 관점. 자, 보통 우리가 역사적 감정이입의 성격을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잖아요. 맥락적 이해. 이걸 뭐죠? 인지적 증명이죠. 예. 그래서 사료를 바탕으로 맥락적 감정이입을 하자. 그런데 이거조차 이걸 부정해. 그래서 맥락적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컨테스트 자료를 통해서만 컨테스트를 자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 컨테스트는 뭐냐면 배경이에요. 보통 테스트 있죠? 테스트는 사료 속에 있는 언어를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컨테스트는 그 언어를 바탕, 사료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의 배경을 얘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강개토 대왕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텍스트죠. 근데 강개토 대왕비를 통해서 추론내는 콘테스트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왜구가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왜구가 건너와서 뭐 신라를 공격했다. 그 내용은 이제 텍스트에 나오죠. 근데 그 당시 왜라는 존재가 과연 다이나 실체인가? 그 다음에 왜가 하나의 그 당시 왜라는 것이 독자 건너와서 우리나라 임나일보를 만들어가지고 독자가 권유할 수 있는 만큼 정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하는 것은 이건 어디에 속해요? 컨테스트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컨테스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에 나온 거야? 사료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아까 사료다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료도 어떻게 돼요? 만든 사람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텍스트로 이제 기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 사료 자체가 이제 일차적 그 근거가 되는 사료 자체가 거짓말이고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그걸 바탕으로 어떤 컨텍스트를 유출해요. 역사적 배경을. 그래서 당연히 뭐냐면 역사적 감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예. 근본적 이해 3, 4,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누구의 의견이냐면, 네 번째 의견이 제킨스라는 사람의 의견이에요. 포스트 모던 인류학자, 의견인데, 이 사람도 근본적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제기한 건 네 가지 이유야. 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는 철학적 문제고, 그 다음에 실천적 문제인데,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철학적 문제, 과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제키스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물며 시공간적으로 널리 떨어져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냐. 뭐, 많이 느꼈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예.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북소형 카페에 가면 뭐 자료 공유하면 뭐 사람들 그러다고 다 고맙다고. 근데 한마음 가면 제가 독재자가 욕한 사람도 있고 거의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카페 가면 동일한 사람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앞에서는 뭐 웃고 있지만 뒤에서 욕하는 거. 많이 느껴요, 저도요, 지금. 근데 그런 거에 상처받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자, 모두 의사소통에는 반드시 해석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해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 관점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적 가치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철학적 문제고 그 다음에 실천적 문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딱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실천적 문제는 역사가는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리적 가정 속의 연구 작업을 이제 하는데 이와 같이 역사 만들기와 같은 실천적 문제를 제거하고 과거를 과거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체키스는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뭐 이론적 인식론이나 인식론 지식을 쌓아가는 어떻게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연구 방법론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뭐 사회주의 그런 걸 통해 연구 작업을 계속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과거를 과거답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재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나 두 번째로는 자 제키스는 우리가 역사적 인물 감정이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둔다.
그래서 제킷은 감정이입을 수업하는 교수의 마음은 같다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뭐냐면 역사적 행위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콘텍스트가 어떻고 떠들지만 실제로 이거 누가 생각하는 거야?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교수가. 근데 그 교수가 말하는데 무슨 교수가 말하는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교수 말대로 그 사람의 행위자 생각이라든지 콘텍스트 그 배경이라는 것을 뭐냐면 받아들인다 해도 그 교수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나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제키슨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키슨 이론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감정이입에 대한 역사 이해 비판이 크게 소극적 비판과 그 다음에 적극적 비판, 근본적 비판인데 일단 역사적 감정이입을 뭐냐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고 감정이입의 어떤 여러 개념들이 통일성이 없다. 예미하다. 이게 그거. 그다음 근본적 비판들은 이제인데 근본적 비판은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못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면 현재 입장에서 과거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없다. 왜? 다른 문화 속에 다른 정신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론적 입장에서 또 두 가지가 있죠. 텍스트는 뭘로 만들어졌죠? 언어로 구성됐죠. 언어는 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그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또 뭐냐면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감정이입을 한다? 근데 콘텍스트라는 자체가 언어로 만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제키슨한 사람이 철학적 문제 두 가지, 시절적 문제 두 가지. 그래서 각각 제시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 비판을 이제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 텍스트론과 관련돼서 요거 있죠. 요 관점, 텍스트론적 관점에 입각한 감정이입 비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또 파란 책과 연결돼요. 그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감정이입 비판을 이제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그 해석과 판단인데 요것도 이제 건너뛸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뭐 책을 잠깐 볼게요. 뭐 213페이지부터 역사 해석이 있는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역사 해석의 형태니 등등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막 붙잡고 막 이해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떨어져. 네. 이런 거는 나와도 별 변별력이 없는 거고 역사적 판단인데 뭐 거기 보면 이제 219페이지부터 해서 그 역사적 판단 개념 있고 있는데 그 역사적 판단의 개념 중에 그 개연성, 신비성, 확실성 그 단계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강동은 안 하지만 형성평가 문제에도 제가 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충각평가도 냈고 그래서 요거 왜 하냐면 이거는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나오고 역사적 판단의 기능 막 주저리 해놓고 뭐 가치 판단도 있고 있는데 다 건너뛰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66페이지 보면 역사 이해 역사 수업 있죠? 거기 보면 그 역사학습의 이해와 의의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 장 넘어가서 228페이지 역사교육 목표 역사에 다 건너뛰세요. 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거기 233페이지 역사 이해 요소 다 건너뛰고 예. 그 다음에 그 237페이지 보면 역사 이해 역사학습도 다 건너뛰세요.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지금. 그럼 어디에서 나오냐면 242페이지. 거기 보면 추체원과 감정이입에 대한 역사학습 부분 있죠? 요건 보셔야 돼요. 이건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설명한 뭐와 연결되냐면 감정이입의 역사학습 방법과 연결돼요. 그래서 요 부분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남색책 242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체원과 감정이입에 대한 역사학습 부분을 볼게요. 자, 역사가는 과거 인간 행위의 이유나 목적, 동기 등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밝힐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과거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자기장을 통해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가지고 있고 또 설사 물어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답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역사 수업에서 이제 다루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 자신의 삶으로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학생이 그 인물이 되는 것, 그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이 되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해보거나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하는 것은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추체험이라고 하죠. 이 추체험. 예. 추체험이라고 한다는 거. 예. 자, 그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직접 해보는 거는 추체험. 그 다음에 추론하는 것은 감정이입. 그래서 이제 추체험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또 있어요. 예. 추체험은 당사자의 처지에서 역사적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제3자적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추체험은 당사자의 처지에서 역사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제3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만 역사 이해에서 추체험은 실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또 구분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체험 이해에 필요한 역사 수업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역사적 행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 학습 활동의 표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1번은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는 대개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따라서 추체험에 입각한 역사학습에서 보통 사회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보면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인데, 자, 2번의 측면은 보통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 사고활동에 대한 재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역사적 행위자의 감정이입적 이해와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그래서 추체험의 실제 기준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감정이입에 속하고, 이걸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하죠. 이건 검은 책에 있는 그 용어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실제 추체험은 이 3번과 관련한 역사활동의 활동. 추체험은 역사 수업의 기법은 실제 3번 측면에 따라 달라진다. 추체험 역사학습을 할 때는 학습활동의 표현은 연기나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습활동 표현은. 그 다음에 연기의 형태를 띠는 것은 다시 극학 수업, 역할극,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역할극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04년 기출문제. 요때 필요한 상상력 뭘까요? 이거는 추체험이죠. 직접 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신문 만들기나 모형 만들기 같은 제작학습도 추체험의 역사 수업의 방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3번과 관련돼 갖고 뭐냐면 추체험의 학습 형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와 연결된 글쓰기죠. 글쓰기. 감정이입을 필요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글쓰기다. 자, 역사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 이해를 글을 쓰는 거다. 따라서 역사 글쓰기는 사실에 들어만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이제 나누죠.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게 좀 강한 게 있고 상대적으로 좀 주관적인 게 강한 거야. 상대의 측면에서. 자, 첫 번째 형태가 이제 이거죠. 그대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실에 충실한 걸. 여기가 객관적인 좀 강한 걸. 반면에 두 번째는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습의 창의성인데 상당 공을 쓴 글쓰기. 이게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상소문 쓰기 같은 형식의 역사 글쓰기는 앞에 이제 객관성과 연결된 거예요. 객관성. 그리고 상소문은 당시 사회의 관심사나 해결할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다. 이때 상소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생생하게 다가간다. 물론 상소를 하는 사람도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일어난 상황을 충실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첫 번째 유형인 그 상대적으로 이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사실에 충실한 글쓰기 중에 하나죠. 근데 후는 역사일기 쓰기죠. 역사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뭐가 많이 들어가죠? 창의성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역사 수업에서 역사일기를 쓰라고 할 때 그 서술하는 구체적 인물이나 상황을 역사적 사실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가공의 인물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이제 역사일기 쓰기는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그 구석기나 뭐 신석기, 청동기 사람들 삶에 대해서 쓸 때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구석기나 가정하고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일기로 써보자. 이런 과제를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모두 가공으로 만들어져 일기를 쓸 수 있다. 다만 일기의 내용이 역사적 상황에 모순이 돼서 안 돼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평가책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관련된 역사 쓰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일기 쓰기 내용이.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이상한 게 아빠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가족이란 말이 나타나요. 이게 말이 될까요? 구석기 시대 삶을 쓰는데 안 되죠. 아빠란 말은 일부 일처제가 성립하고 나서 나온 거죠. 가족이란 말은. 이건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상을 모순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나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실제 수업을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그래서 추체험과 감정을 이용해갖고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어. 할 수는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그 역사일기 쓰기도 할 수 있고 상소문 쓰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수업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 여건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단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놀죠. 뭐 안 하고. 예. 그래서 이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동적인 어떤 참여와 함께 교사와 학생과 호흡도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 이해를 글이나 연기를 통해 표현하는데 이건 교사나 학생들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많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려면 좀 힘든 작업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수업 활동에 필요한 시간 문제도 있어요. 추체험이나 감정입에 들어간 역사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 예를 들어 뭐 역할극이나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등등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해. 근데 뭐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뭐 블록타임 해가지고 영장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수업은 다른 수업 방식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 실제 이러한 수업 방식을 사례를 보면 수업 시간이 미처 다 끝나지 못하고 과제를 완성하기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수업 시간에 2시간을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사신문 제작 수업에서 경우 신문 제작은 모둠을 구성해서 과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제작 과정이나 제작된 신문 내용, 신문 제작자가 생각했던 주안점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수업 시간에 역사신문 제작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한 수업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등등등 있는데, 그러나 역사신문 수업 제작의 주된 학습 활동이 신문 제작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수업 외적으로 이루어진 과제의 성격을 띈 역사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업목표가 제대로 이제 정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편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신문을 만들 때, 역사신문을 이제 뭐냐면,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발표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거 계획서를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편법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그런 활동들 그 역사신문 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출제와 감정이입을 역사 수업 이용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 뭐죠?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해도 이게 뭐냐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원래 목적과 좀 취지에 벗어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역사적 설명과 역사교육 4장 보죠. 4장. 자, 요 4장은 좀 살펴볼 게 되게 많아요. 요거는요. 자, 앞에서 언급한 건 감정이과 추체험이죠. 감정이과 추체험은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인간의 내면, 해석학 이런 거와 관련돼 있죠. 근데 이 설명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어떤 형상을 기술하고 그거를 뭘로 객관적 법칙이나 이런 걸 맞춰서 말을 하는 거야. 물론 설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철학자 간에 논쟁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253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어떻다. 그 설명 이론해가지고 간접론자, 실증주의 이론 등등등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건너뛰세요.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에서 이제 253페이지에서 261페이지는 뭐 설명에 대한 이론이야. 그래서 해석 거기 뭐 저희 간접론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증론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건너뛰고 우리가 볼 만한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은 뭐냐면 261페이지부터야.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 역사 설명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설명 이론에서 이제 가학적 역사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설명 이론에서 일반적 역사 설명과 가학적 설명, 역사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일반적 역사 설명이에요. 자, 요거 이제 보려면 일단은 이거 듣기 전에 기본서 심화 강의 좀 심화 교재 볼게요. 아이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031페이지 펴보세요. 1031페이지. 네, 1031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1033페이지다. 네, 1033페이지. 네. 거기 일반적 설명 있죠?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이제 뭐냐면 설명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있어요. 거기 책 내용을 보면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 설명 방식이 있어. 그래서 가학적 설명 방식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포포나 햄펠 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리는 뭐냐면 역사가 뭐죠? 가학이다. 전제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신실증주의자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역사 철학자, 그다음 가학 철학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요게 가학적 설명 방식에 속하는 이론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통계적 학력적 설명이나 그 다음에 또 설명 스케치 그 다음에 또 발생적 설명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뭐냐? 일반적 설명은 뭐냐면 실제로 수업에서 교사가 하는 방식을 말해. 수업 방식을. 그래서 그 일반적 설명 방식 안에는 이런 뭐 총괄적 설명 같은 것도 일반적 설명 방식은 그런 것들인데 거기 종류를 보면요. 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뭐 총괄적 설명. 이것도 이제 총괄적 설명도 이제 약간 가학적 설명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총괄적 설명 있고 비교 설명, 유추해양 설명,
인가적 설명 등등등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예문에 나오면 일반적 설명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발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 예. 자, 아이고, 많이 지워졌네. 이거 지우기도 지우고.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총괄적 성분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설명도 이제 뒤에 좀 더 얘기하고, 여기에 설명한 것은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유추, 그 다음에 인가적 설명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네, 여기 살펴볼 것은 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지 못한 개념과 용어를 의미를 알기 위해서, 네, 의미를 알기 위해 쉽게 해석해서 이해를 돕는 거죠. 그래서 역사, 사고, 발달 수준을 반영하고, 예를 들어 절대 완정 수업 시간에 절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절대주의에 관련된 왕권신 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크게 느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모르는데 중학교 애들은 그냥 역사를 얘기해도 이걸 모르다고 개념과 용어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왜 하냐면 역사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의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수업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역사적 사실의 공통된 형상을 찾아내 이상적 형태의 설명 모델을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봉신제도는 요타. 왜냐하면 이게 봉건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각 나라마다 다 틀리죠. 근데 그걸 다 언급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만 하나만 언급해가지고 일종의 이념형을 만드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개념의 내포적 정의와 외형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이건 또 개념학습하고 또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역사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면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역사적 사고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어떤 학습 방법 이런 것도 다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대부분 다 걸려들어. 자, 유의점은 개념과 용어의 의미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백정이라는 의미가 고려시대 때는 뭘로 해석되죠? 고려시대 때는 일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없는 일반 농민들 의미하는 거고, 조선시대 때는 뭘 의미하겠어요? 소 잡는 사람, 하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유추적 설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 유추하고 비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되더라고. 요번에 이제 비교 관련된 나왔는데, 다음에 유추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유추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과 관계에 대한 암시, 인식을 추론하는 거고, 그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이 일반성과 연결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거지만 서로 비교함으로써 일반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에 유추 설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이 두 개예요. 그래서 고려의 대농장을 설명하려고 할 때 로마의 나티품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대사의 특수한 관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학자는 오늘날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있는 원시사의 모습 있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은 기반사례, 그 다음에 포적사례를 이제요. 자, 기반사례는 뭐냐면 사건의 기존 지식, 경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설명하는 거죠. 포적사례는.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민주정치나 나티푼디온 이런 건 알고 있어. 근데 새로운 걸 설명하려니까 비슷한 걸 끌어다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니까 요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아테네 민주정치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고려 내농장을 이제 이야기해서 나티푼디를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이해시켜서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농민의 몰락 이런 것들 지금 농민 몰락들을 고려 말기에 로마 공작 말기의 농민 몰락을
또 모르는 사실들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서 사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거는 기반 사례, 설명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해시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이제 모르는 걸 이해시키는 포juk 사례, 설명 대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했냐? 여러 속성 중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이제 직접민주와 우리나라 지금 간접민주의 차이, 참정권 여부, 인신 구속적 성격과 강대한 농장 등등을 부각 대상을 어디에 있는 거를 또 뭐냐면 맞춰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친숙한 사물과 일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잘 알지 못한 역사 사실을 추리하고요. 그래서 학생과는 거리가 먼 시간과 장소의 인간 행위 대상을 뭐냐면 대상화할 때 학생들이 학습할 사실과 경험사의 유출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와 그리스 민주주의 비교해보나. 그다음 역사적 사례와 비역사적 사례를 이유인데 예를 통일신라 시대의 말기 사항과 고려의 건국 사례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 사례를 하여 고려 말상과 조선 건국을 설명하거나 이건 역사적 사례죠. 근데 비역사적 사례는 그 예문에 든 것처럼 이제 뭐냐면 비역사적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생소한 역사적 사실을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추리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 비교 대조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무조건 모르면 뭐라고 했죠? 역사적 사고 촉진. 그 다음에 또 유의할 거, 살펴볼 게 뭐냐면 요 유추는 뭐와 연결되냐면 비교학습과 연결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유추는 비교학습과 연결된다는 거. 공통점과 함께 모두 같이 봐야 된다. 차이점도 연결된다. 네. 그래서 그 특수성과 차이점도 같이 봐야 된다. 비교학습과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장점도 꼭 외워두셔야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유의점이야. 당연히. 이건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꼭 두세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걸 부각시킬 것인가. 부각 대상.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아테네 민주정치와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비교할 때 이제 유추할 때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를 부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참정권 여부를 부각시킨 것인지 그 다음에 설명 대상과 설명 모델을 설정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유추의 대상의 공통적인 차이점을 이제 같이 파악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 경험과 양의 질을 고려하고 학생의 친숙함을 통해서 추별하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노란색 사례 있는데 그 고려의 대농장을 잘 모르니까 애들이 이제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노마의 나티푼즘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근데 웬걸 애들이 잘 모르는데 노마의 나티푼즘을 그러면 학생들이 친숙한 선행학습 정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친숙하지 못한 나티푼즘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미은은 뭐냐면 학생의 자발성 유도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유추라는 것은 교사가 중심이에요. 교사. 그래서 이제 교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사의 의도와 달리 다르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가적 설명 부분이 있는데 자 인가적 설명의 장점과 이제 유의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가적 설명의 장점은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깊게 이해하고 인과관계 역사적 사건의 주요 과정을 인식시킨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렇죠. 역사적 의식과 탐구적 항상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역사학습의 다양성을 인식시키고요. 유의점은 그 원인 선정 과정에서 역사가와 역사교사의 관점과 가치관이 개입돼요. 자,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뭘 강조하겠어요? 경제학자는 재정 파탄. 근데 사상가, 그 철학자들은 계몽주의. 그래서 프랑스 혁명 원인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각각 뭐냐면 다르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개념과 오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학생들은 이제 그 보통 어떤 사건을 교과서를 배울 때 그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 뭐냐면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엔 또 유튜브나 아니면 일베나 그런 통해서 또 많이 알죠. 나름대로 애들이.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오개념이 많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한 원인이라도 다양한 요인의 원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원인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통해서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설명,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총괄적 설명이나 뭐 비교적 설명은 그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그와 관련된 남색책 그 뭐냐면 강독 부분 할게요.